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2월 19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나는 트럼프라는 인간 자체를 좋아해서 지지하는 게 아니다 라고 본문 내용을 제가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이 컬럼은 진 쿠밍스라고 2월 3일 날 게재된 것을 이 지인인 동창이 보내준 것을 제가 좀 정리해 봤습니다. 그런데 느낌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저는 발을 한국 땅에 디디고 서서 살면서 다음과 같은 글이라면 더더욱 인정하겠지만 미국에서 살면서 갈하는 소리는 축소해서 보겠다. 어쨌든 미국의 현재 상황을 7개의 카르텔이 원인으로 전개한 것 같은데 나름 인과관계로 정리해 보며 정신 에너지를 제가 좀 투자해 봤습니다. 내용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가 썩은 구조를 그대로 둔 채 무너지는 걸 보는 것보다는 미치광이 소리를 들을 각오라도 누군가가 칼을 들고 수술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지한다. 완벽한 대통령은 역사상 한 명도 없었다. 다만 어떤 사람은 평온한 시기를 관리했고 어떤 사람은 붕괴 직전의 시스템을 맨손으로 붙잡았을 뿐이다. 트럼프는 후자다. 그래서 시끄럽고 거칠고 불편하고 부작용이 많은 것이다. 하지만 역사의 한 구간에서는 이런 인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트럼프를 분노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미국이란 나라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진지하게 좀 생각해야 한다. National Fraud Enforcement라는 이런 게 발간된 게 있는 모양입니다. DOJ면은 이게 법무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국가적 사기 시행이라는 그 제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컬럼리스트도 거기에서 많이 인용을 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뒤에 7장 CRT로 재구성을 제가 했는데 그가 맞서 싸우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씩 나열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 미국 내부에 깊게 뿌리내린 구조적 부패와 국제 카르텔과 얽힌 이해관계의 문제들은 개혁이라는 말로는 감당할 수 없는 단계에 와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미세 조정이 아니라 전면적인 대수술이 필요한 상태였다. 중략하고요. 트럼프가 맞서 싸우는 대상은 단순한 민주당이 아니다. 이것은 정당 간의 정파 싸움이 아니라 체계 그 자체와의 충돌이다. 그래서 트럼프는 항상 같은 말을 한다. 문제는 사람이 아니다. 문제는 이 잘못된 시스템이다. 어쩌면 그는 정말 미치광이가 맞을지도 모른다. 트럼프를 공격하는 세력들은 이제 더 이상 그를 끌어내릴 명분을 찾지 못하자 앱스타인 사건이라는 가장 더럽고 추악한 이슈를 반복적으로 끌어와 거짓과 왜곡을 덧붙이며 그를 공격하는 데 집착하고 있다. 어째서인가? 그가 흔들고 있는 자신들의 구조가 무너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공격은 비판이 아니라 종말을 직감한 세력의 마지막 발악에 가깝다. 트럼프를 멈추지 않으면 그들의 세상이 끝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트럼프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은 범죄를 척결하는 편에 선 사람이 아니라 범죄를 옹호하는 범죄자의 편에 선 사람들이랄 뿐이란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저는 그 소리내어 읽으면서 이해를 하는 거를 이게 모토로 하고 있는데 제가 읽으면서도 지금 이런 글들은 스스로 고개를 갸우뚱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현재 상황 틀이 근본 원인은 저는 7개의 카르텔로 그 컬럼리스트는 얘기했지만 글로벌 금융 세력이 근본 원인이라고 저는
진단을 합니다. 글로벌 금융 세력은 트럼프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미친 짓을 하도록 오히려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맞다. 이분법으로 생각하지 말고 글로벌 금융 세력도 자신들도 영원히 생존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보자. 미치광이 크레이지라고 하지 말고 편집증, 패러노이드라고 별칭을 해주면 된다. 칼럼니스트가 글로벌 금융 세력을 제거할 수 있다면 이 장문의 정리글을 인정하겠으나 그런 능력이 없다면 글로벌 금융 세력이 근본 원인인 동시에 결과일 수밖에 없음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신 캐러비언의 해적이라고 이미 비유했었습니다. 미국의 칠악당 세력들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매그니피센트 세븐, 빌런. 그래서 이렇게 일곱 개의 이해관계 카르텔을 근본 원인이 지금 미국의 체제적으로 문제다 이런 걸 했는데 그 글의 내용을 이 원인을 만성적 무역 적자부터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걸 충분 조건이라는 거로 만약 이렇다면은 이렇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고리를 이렇게 찾아보는 거죠. 논리적으로 이걸 하나하나 읽기보다는 이만큼 저기 한 장에 다 그릴 수가 없는데 요게 이제 그 기본 원인으로 생각하는 그 진짜 그 수면 밑에 있는 밑바닥의 문제는 만성적 무역 적자인데 다 작성을 해보면은 글로벌 금융 세력이다. 근본 원인은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책도 글로벌 금융자본의 시나리오로 가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 뭐 불공정 무역 질서, 국가부채 구조적 폭증, 출산 시민권 제도 남용, 불법 체류자 국경 통제 붕괴 뭐 이렇게 해서 연결고리를 제가 좀 이렇게 좀 만들어 봤습니다. CRT라는 게 Current Reality Tree라는 건데 제가 Thinking Process라고 제약 이론 경영에서 연습한 것을 오래간만에 작성을 해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충분조건 논리로 정리해 보는 겁니다. 인과관계가 좀 불충분할 수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근본 원인을 그 컬럼니스트는 진 후밍이라는 여성분인데 이거에 의해서 연결되는 것을 찾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봤습니다. 뭐 약한 사법 시스템 얘기도 있고 경찰 권한이 약화됐고 뭐 인신매매 일어나고 납치 범죄 일어나고 뭐 이렇게 해서 대도시 치안 붕괴. 미리 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7카르텔의 분류가 수위 기준이 바란스가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차라리 이런 그 분류 제가 이 템플레이트로 만들어 놓은 건데 이런 차원에서 이러면은 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할 때 중분류 정도 성격 수준이 맞아야 되지 않느냐. 근데 여기는 분류가 그 상하가 좀 엇갈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갑니다. 소개된 글을 연속해가지고 관련된 그 카르텔하고 연결을 다 해본 거예요. NGO 불법 세탁, 자금 세탁이 있고 예산 남용을 하게 만들고 그렇게 되면은 재정이 필요하니까 국채 발행을 또 하게 되고 요거는 이제 제가 추가로 하나 넣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악순환으로 금융 카르텔로 가게 된다. 이렇게 좀 그려보면서 근본 원인은 여기 아닐까라고 보는 거죠.
신임 연방은행 총재가 금리를 인하해도 실제 금리는 많이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이죠. 잠깐 돈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여기에서도 금융 카르텔과 제약 카르텔, 관료 카르텔 요 세 군데에서 출발하는 내용들을 어, 올라가서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해서 구조적 인플레이션까지 온다. 신용카드 고금리에다가 실제 고금리 복리성 부담, 또 뭐 약가 폭등이 있고 우리나라도 의약품 리베이트도 있죠. 이런 것들 연결해서 이게 뭐 미국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 착취라까지 했고 건축격이 위축이 됐는데 위축이 되지만은 부동산 가격은 거품이 일어날 수 있다. 고금리 때문에. 어쨌든 기존의 그 집안 체례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산 가격을 상승을 해가지고 그걸 담보로 연금, 주택연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게 가능하겠죠. 뭐 미국만의 문제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좀 내용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자꾸 7개로 나눈 건데요. 금융 카르텔과 관료 카르텔, 요게 이제 이 배짱이 맞는 친구들, 또 이 군산 업체에서도 온 사람도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상태까지 오는 거 아니냐. 표현 자유 억압도 일어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저 가짜 뉴스 이런 것도 나오고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는 행위들, 또 정부하고 플랫폼이 유착 구조가 돼가고 있다. 언론이 지금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게 위로 올라가서 결국은 표현의 자유 억압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빅테크가 정치적 검열까지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연결을 해 보는 겁니다. 또 부정선거 카르텔에서 사법 문제까지 해가지고 지금 법관들을 갖다가 표현하는 거를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연방사법 시스템이 정치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법치 중립성이 붕괴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검찰과 수사관이 선택적 집행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군산복합체 뭐 이런 거, 또 이슬람 이런 거 연결해 가지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세력과 체제적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전쟁 이익을 산업화하고 국가안보 예산 브레콜이면은 아까 국채 발행으로 또 넘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통령 권한을 잠식하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 2.0에서 권한을 강화하는 독재화. 그래서 요즘 뭐 왕관을 씌우는 진보 신문들의 매체들이 왕관을 씌워서 왕이 되려는 모양이다. 황제가 되려는 모양이다. 이렇게 또 좀 비판하는 그런 그림들도 지금 뉴스에서 보게 되죠. 국제기구 카르텔이라는 게 이제 커뮤니스트들, 공산주의 세력들, 이런 것들도 다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스파이 활동 내지는 공산권 국가 로비도 일어나고 종교까지 침해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성정책성 혼란 이런 거를 또 제도화하는 것까지 가게 된다. 잠깐 지나가는 뉴스를 봤는데 평창 올림픽에서 만났던 동성간에 약혼 발표를 했다는 게 뉴스가 있네요. 여성들끼리인 모양인데 미국인들인 것 같습니다. 미국인인지 국적은 내가 그냥 제목만 봤기 때문에 사진하고 뭐 한 사람은 남자같이 생겼더라고요. 역할 분담이 머리를
여성끼리도 남자 역할하는 사람은 머리를 짧게 깎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 이런 건데 트럼프는 그거 매우 싫어하는 거죠. 또 성경을 거부했다, 교육계에서. 이게 이제 그 민주당 이런 영향력에 의해 가지고 이런 것도 있었던 걸 우리가 좀 봤습니다. 어쨌든 기독교인들, 이 개신교 쪽이 그 좀 뭐라 그럴까요? 그 보수주의라고 이 자칭을 하죠. 국내에서도 기독교가 뭐 보수주의자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 잘못된 보수주의자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자, 피터 자이안의 일본 미래를 예견하다.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나라 언론들은 그 자민당의 그 압승에 의해 가지고 바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 헌법 개정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중국하고 아주 같은 스탠스에서 하고 뭐 계속해서 뉴스를 내고 있는데 한일 관계를 정상화한다면서 은근히 이제 중국이 좋아하는 뉴스를 내보내는 한국 언론을 봅니다만은 이 피터 자이안 지정학자는 헌법 개정이 그렇게 쉽진 않을 거라는 게 결론입니다. 일본 벽에 적힌 글이라는 제목으로 했어요. Japan sees the writing on the wall. 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벽에 적힌 글씨를 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동맹이 약화될 준비를 하고 있을 뿐 이탈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정치는 정책이나 정당 중심이라기보다는 인물 중심입니다. 개인적인 권한을 확보할 수 있었던 마지막 총리는 아베 신조였는데 그는 10년 동안 집권했고 다카시의 멘토였습니다. 지금의 총리인. 굵은 글씨만 읽겠습니다. 일본은 항상 같은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인구 구조와 그로 인한 부채입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했고 2차 대전 후에 최근의 문제가 아니고 일본은 2차 대전 이전에 이미 출산율이 급격히 했기 때문에 소비를 담당한 젊은 인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 일본은 수출에 의존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와 1990년대 이후 특히 미국과의 무역 갈등을 겪으면서 일본은 경제 기반을 사실상 국내로 옮겼습니다. 일본 본토와 세계 경제를 연결하는 통로는 사실상 에너지 분야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뭐 미국 그 투자하는 것도 에너지 분야로 지금 소개가 되고 있죠. 두 번째 문제는 물론 미국과의 관계입니다. 트럼프 2.0 시대에 일본이 던지기 시작한 질문은 과연 이러한 동맹이 트럼프 시대에도 지속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동맹 관계가 공식적으로 위험에 처한 것은 아니며 일본에서는 그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단계도 아닙니다. 하지만 일본은 독자적인 길을 가기 위한 기반을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쿄와의 미국과의 파트너십, 태평양에서의 미국의 입지가 없다면 미국의 입지는 난공불락에서 상당히 약화될 것입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더 독립적인 세력이 되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헌법 개정부터 해서 군국주의로 간다. 뭐 이런 쪽으로 벌써 견제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스탠스를 보이고 있죠. 따라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일본의 대응은 상당히 신속할 수는 있다.
이렇게 결말을 내고 있습니다. 지인에게 전달해 달라는 메시지를 발신하는 세력은 과연 누구인가 제가 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지인인 동창한테서 온 거를 미리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하 월간조선 제공했다는 내용들이 너무나 길어 생략하지만 출처 날짜를 인용하지 않는다면 신뢰할 수 없다. 먼 1년 동안이나 뭘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김대중이가 진정한 보수란 것이 무엇인지 개인적으로 러셀 커크의 보수의 정신부터 추천해 보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네요.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 현재의 국가 침몰의 위기가 닥칠 때까지 느닷없이 윤석열 인물이 등장하기 이전까지 보수의 그 누구도 이러한 의지와 투지와 전생애를 건 투쟁을 펼친 본인 사례가 없습니다라고 계엄이 일어난 1년이 넘어서 이제 와서 마치 자기가 보수 능력의 대표로서, 물론 보수 논설위원이라고 조선 일보 논설위원이었으니까 지금은 나이가 먹어서 월간 조선의 뭐 또 칼럼으로 하는 모양입니다. 이미 늙어서 나이 70인 저는 윤석열을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가 시작한 전쟁을 응원하지 않을 수 없는 심정이 된 것입니다. 뭐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저보다 지금 보니까는 나이가 어린 친구군요. 어쨌든 한국인을 폄하하면서 이 보수 우파에 인간이 없다. 다 황관처럼 놀고 있다. 간도 쓸개도 자존심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도 뭐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제 죄를 자수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노쿠가와 다카이치라는 걸 또 보냈어요. 이 친구 좀 설날 때 좀 할 일이 없는지, 그런데 보내온 내용이 저를 완전히 그 보수 세력에 끌어들이려고 그러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대화를 할 수 있는, 요즘엔 뭐 친구들끼리도 그 정치 얘기는 안 하자, 하지 말자, 뭐 생각이 서로 다를 수 있으니까 또 말싸움 나고, 그래서 제가 좀 같이 대화를 했더니 어, 글쎄요, 저는 보수다 진보다 이거를 너무 따지면 안 된다. 이분법으로는 세상이 안 된다. 그래서 아까 앞에도 얘기했지만 칠각형 세상을 이미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내온 거는 손태규라는 사람이 쓴 글을 보내왔는데, 이번에 일본 총선 결과에 대해서 한국의 보수 우파에게 각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로 하면서 일본의 그 새끼야 하라의 그 전투 비유를 들어가면서부터 뭐 쫙 얘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보수 우파들은 인간성, 이념, 정체성, 국가관, 정책 능력, 국제 정세 식견 등 정치 지도자가 반드시 갖춰야 할 핵심의 자질 능력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따지지 않았다. 감성, 지성, 이성이 어우러지는 종합 판단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자기 수준 같지는 않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글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감성적 아닙니까? 이 감성을 건드려야지 선거에 이기는 건데, 여기에 지성, 이성 이런 거 얘기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국민이 움직이는 것은, 우리 한국인들은 감성이 강한 민족 아니에요? 그럼 자기는 한국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인가? 그런 생각도 들어가네요.
그래서 여기에도 오로지 감성에만 매달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념 정체성이 의심되는 말싸움이나 잘하는 형편없이 얄팍한 인물들을 대통령, 당대표, 의원 등으로 뽑아준 대가는 혹독하다라고 하면서 마치 애국자인 양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또 보수 우파들한테 트럼프와 시진핑을 바르게 알고 평가하는 거냐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만 욕하고 탓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 정치의 마지막 책임은 국민이 지는 것, 일본이 미워도 일본으로부터 배울 것은 배우자. 그러니까 이 보수가 이겨야 된다는 거로 결론을 내는 것 같아요. 중요 부분만 발췌한 것보다 이것도 손태규라는 사람이 썼는데 그래서 검색을 했는데 아마 이 사람이 맞을 거예요. 2014년에 제3기 국회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위원장, 단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커뮤니케이션 학부 교수를 했었고 한국정보사회학회 부의장했었고 2008년에는 제1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부원장이면은 지금 2014년에 요거까지 했으면 지금 2025년이면은 또 11년이나 지났는데 아마 제 나이 이상으로 노땅 늑다리가 돼 있으면 그냥 은퇴해서 조용히 살라오. 아니면은 지금 나같이 취미 활동으로 생방을 하든지 그렇습니다. 보수 컨서베이티브라고 자칭하는 동창이 보내준 두 편의 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출처를 밝히긴 했는데 확실한 날짜와 게재된 매체를 확실히 있는 것만 보내라고 메시지를 제가 보냈어요. 그래서 맨 앞에 얘기했던 그 워싱턴 DC 무슨 컬럼니스트 그걸 해서 보낸 거예요. 요 방송을 끝나고 오늘 그 저녁 때 좀 만날 일이 있긴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쇠주 한잔 하면서 하는 게 그 의견이 다른 걸 서로 인정하는 연습들을 우리는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거를 저는 위해서 이것도 방송을 해보는 겁니다. 1번 대미투자 3개 프로젝트 첫 집행 한국보단 더 커졌다. 배정현 뉴델리에서 2월 18일. 일본 에너지 광물 등 3대 사업 투자 착수. 트럼프 SNS에서 역사적인 무역합의 일부. 한국 무역협정 이행에도 영향 미칠 전망이라고 하고 5,500억 달러 투자 규모의 텍사스 석유가스 등 3개 사업 투자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게 핵심이겠죠.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자 국회도 지난 9일 대미투자특별법을 논의하는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하는 등 입법 절차에 뒤늦게 속도를 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소설을 쓰면 빨리빨리 한국은 왜 이런 약속은 느린 걸까요? 그러게 말이죠. 관세 25% 맞으려고. 이제는 한국 차례 미 원전 플러스 알파 패키지 투자 압박할 듯 일본이 투자 확정이 됐고 지금 시행한다니까 주재원 서울경제에서 2월 18일 일본 대미투자 1호 확정 박정성 통상차관보 투자협의회에 방미했고 미 투자 프로젝트 논의 강도 높아질 것 원전 가스 광물의 첨단산업 투자도 물망이다. 그래서 제가 여기는 제가 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일본이 발이 빠른 이유는 뭐냐? 그래서 여기에 기자가 쓴 거면은 우리나라는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해야 되는데 일본은 국책은행의 일종인 일본국제협력은행 JBIC라는 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그러니까 국회 승인 없이도 행정부의 권한으로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행정부는 글쎄요, 그게 나라 법 체계가 그런 건지 어떤 건지 왜 글쎄 저쪽은 내각제면서도 행정부가 그런 권한이 있는데 이거는 대통령 중심제라는 한국의 헌법으로도 그 왜 안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재명이는 핑계를 댈 수가 있는 거죠. 국회들이 말을 안 들어서요. 트럼프 형님
좀 제가 빨리 독촉을 해서라도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지 어떤지 소설을 쓰게 만드네요. 왜 한국은 일본처럼 국채근 은행을 통해 행정부가 바로 추진할 수 없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문을 속 시원하게 그 산업통상자원부 이 핵심 그 창구 어, 그 장관인가 김정관인가 그런 애들이 좀 솔직히 좀 얘기를 해줘야 되겠는데 이게 그 관료 아까도 그 뭐 관료 체계 카르텔 뭐 이런 건지 국민을 우습게 보는 건지 이 노인네를 무시하는 건지 왜 일본처럼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라고 답변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언론 기사를 보더라도 뭐 왜 우리가 늦는지 일본하고 왜 차이가 있는지 그게 기자들도 궁금하지 않나? 그런 뉴스들을 내면서 궁금하게 만들면서 그 답은 안 주고 있는 그런 언론 기자들 수준 거기서 이제 아주 답답하고 실망감이 납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 외국 뉴스를 보게 되고 국내 뉴스 언론 매체들을 좀 식상하게 만드는 거죠. 한국 성장률 다른 나라와 비교했더니 기업의 힘이 보인다. 이것도 뭔가 그 저기 현 정부의 그 관변단체 같은 그런 제목으로 지금 작년 2025년 한국 경제 1%인데 실질적으로는 0.97%라고 그러죠. 1%도 안 되게 이 경제 성장률이 나왔는데 이거를 뭐 기업이 떠받치는 한국 경제 이재명 대통령도 한국 경제는 기업이 책임진다. 근데 이게 기업들은 왜 규제하냐? 그래놓고 규제는 왜 맞냐? 이렇게 되는데 띄워놓고 실질적으로는 뭐 도와주는 것도 없다. 뭐 이런 얘기고요. G7 국가 중에서 한국보다 성장률 전방치 높은 국가는 미국뿐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1%도 그만큼 잘한 거다. 그리고 올해 IMF가 1점 몇 프로 뭐 올라갈 거다. 두고 보자고요. 제가 2025년 실적을 스르프 회계 분석을 하면서 영업이익이 다 하락하는 기업들이 많이 봤는데 예정 영업 잠정 실적으로 2025년도 실적이 그러면 잘 나가는 데는 물론 있어요. 모든 업종이 다 안 되는 건 아닌데 전반적인 평균이 올해 1% 1.9%라고 하는데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위키리크스에서는 작년 4분기 성장률 24개국 중 22위, 세계 주요국 최하위권 이 정도 수준인데 어떻게 뭐 1.8% 이런 거로 띄워주느냐. 대외 변수 겹치며 올해 성장 전망도 불확실하다. 지금 무역 미국 투자하고 돈 달러 나가고 그러면은 달러도 부족해가지고 또 환율 엄청 오르고 그냥 원화 가치 떨어지고 수출이 조금 잘 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불확실성 증가 인용은 한국은행 비관 시나리오 미국의 관세 충격이 있었다. 머니투데이 아무래도 이잼 홍보 단체 같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상 오늘은 일일이 다 읽어가면서 얘기를 안 하고 제가 방송하기 전에 눈으로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소리 내어서 이해를 하는 부분은 또 이해하고 제 의견을 오늘은 많이 좀 풀어가는 거로 그래서 아까 그 충분 조건 논리의 기본은 여기서 출발하고요. 그 다음에 근본 원인을 찾을 때는 갈등 대립도 같은 거를 통해서 하는데 그런 이런 그 근본 원인을 찾는 그 방법론에 대해서 그다 생략하고 저는 그냥 몇 번 연습을 해보니까 이게 글로벌 금융 세력이 근본 원인이다. 미국의 문제, 전 세계적인 문제가
그렇게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는 거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기가 한 일주일 이상 넘어갔는데 오늘 좀 많이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아까 요거 저기 제가 템플릿 끝날 때 하는 건데, 요거를 아까 이 7카르텔을 저는 이렇게 분류를 좀 해가지고, 카르텔이 아니고 이런 입장들, 이 7개의 별들의 입장들, 세븐 스타들이 다 같이 있어야 그게 제대로 돌아가는 나라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